연료의 제조를 때문에 커피 찌꺼기와 찌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추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연료 중에는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등이 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은 진행 가능한 작업에서 추출한 에탄올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주로 녹말을 가진 작물의 발효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탄올의 속도가 높고 연료소를 할 경우 다른 구성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이오 에탄올은 휘발유와 혼합해 사용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무공해 연료입니다. 오일과 알코올을 혼합한 후 알코올 분해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디젤과 혼합하여 쓰거나 100%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 과정으로는 커피 찌꺼기를 이용하여 바이오 오일을 추출하는 실험에서 먼저 커피 찌꺼기를 건조시키고 건조된 커피 찌꺼기 1kg와 에탄올 4리터의 비율로 중탕기에 교반시킵니다. 교반시킨 용액을 필터링 과정 2번을 거쳐 커피 찌꺼기인 바이오매스와 에탄올로 분리시킵니다. 바이오매스에 헥세인을 초음파 분산기를 사용하여 교반시킨 후 교반시킨 화합물을 증류시켜 비정제 바이오 오일을 추출합니다. 커피 찌꺼기로부터 추출된 성분이 바이오 오일이 맞는지 증명하기 위해 밀도와 불의 발화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추출된 물질은 물에 뜨고 에탄올엔 가라앉아 바이오 오일임을 확인했고 불의 발화 여부 실험에서는 바이오 오일을 묻힌 심지에 연소가 보다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하여 바이오 오일임을 증명했습니다. 과일 껍질을 이용해 바이오 에탄올을 추출하는 실험에서는 먼저 포도의 껍질을 건조시키고 빤 포도 껍질 30g에 황산 1% 용액 6ml를 섞어 수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중화시킵니다. 효소인 아밀라제를 넣고 발효시킨 나온 용액을 증류하여 바이오 에탄올이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포도 껍질을 이용해 추출한 성분을 발화 실험 여부를 통해 바이오 에탄올 추출 여부를 확인했을 때 불이 붙지 않아 추출 실패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추출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효모 사용에 오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바이오 에탄올을 추출할 때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아라는 효소를 활용하는 반면에 저희는 이스트를 활용하였고, 이스트는 에탄올에 대한 내성이 낮아서 에탄올 발효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류 원인으로 분별 증류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분별 증류를 할 때 물보다 낮은 에탄올을 끓는 점을 이용해서 에탄올만을 증발시켜 순수한 에탄올을 얻어낼 수 있는데, 저희는 분별 증류를 할 때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해서 물까지 함께 증발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이오 에탄올은 기존 휘발유의 대체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에서는 20%까지 혼합된 연료를 이용할 수 있고, 특수 제작된 차량에게는 80%까지 고비율로 혼합된 바이오 에탄올 연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오일은 트랜스 에스터화 과정을 거쳐서 바이오 디젤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디젤 연료의 대체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디젤 기관에게서는 20%까지 혼합된 바이오 디젤 연료를 활용될 수 있고, 바이오 디젤 연료의 혼합 비율이 5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디젤 기관의 고무 부품이나 플라스틱 부품이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바이오 디젤은 저온에서 점도가 증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에 예열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커피 찌꺼기가 오일 나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근거 자료는 어디서 받을까요? 커피 찌꺼기에서 오일이 나옵니다. 커피 왜 재료를 커피 찌꺼기로 사용했는지 또 어디서 퍼낸 근거를 가지고 와요? 커피 찌꺼기가 먼저 커피를 내릴 때 커피 찌꺼기에서 나온 그 환경 오염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것도 커피 찌꺼기를 먼저 생각했고, 논문에서 커피 찌꺼기에서 오일 추출할 수 있다는 논문을 찾아서 그걸 커피 찌꺼기를 소재로 준비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면 오일이 몇 프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발라야 될 정도의 오일이라면 또 오일의 종류가 좀 다양한데 단순히 오일을 추출하는 거를 궁금해서요. 바이오매스랑 오일을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오일을 가지고 에너지 만드는데 근거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가 궁금해요. 공기는 되게 좋아요. 커피 찍거나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오일을 사용해서 산업용이라든지 그런 하느냐 오일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오일의 종류가 정확히 없어가지고 어디 건지 궁금했어요. 식병은 궁금해요. 찌꺼기에서 오일을 추출했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커피 찌꺼기는 바이오매스 110g랑 핵생 440ml를 진행했는데 440ml 중에 커피 찌꺼기 바이오 오일은 440g 하니까 10g 정도가 그러면 오일은 액체 아니에요? 그램으로 있나요? 지금 에탄올을 가지고 물어서 액체인데 그램으로 얘기를 해요. 저울에 무게를 쟀어요. 저걸 모를 때요? 그러니까 5ml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피를 쟀죠? 네, 스포이드로 두 번 찝어서 오 마이 갓. 과학적인데 그러면 요 440g 해가지고 10g 정도가 나왔을 때 요 10g이면 어느 정도로 쓸 수 있다고? 완전 소량해서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바이오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 오일의 종류가 정확히 안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게 그죠? 성분적으로 조금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포도 껍질도 기름이 모든 물질은 다 기름이 나오니까 그 기름 오일의 근거 자료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되게 뭔가 열심히 하려는데 보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사이언스 데이랑 차별화되려면 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근거 자료 학습이나 이런 게 좀 더 밀도 있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근거가 그런 점이 없어. 보고서를 봤을 때도 네.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디서 이걸 해가지고 근거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설득력을 하려면 근거가 무조건 있어요. 근데 근거에 대한 선임 논문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가지고 선생님 봤을 거 아니에요? 먹었어요. 선생님은 전혀 안 봤어요. 봤어요. 바이오 오일 추출. 바이오 추출 거기서 오일을 바이오 오일의 종류가 나왔어요. 공부가 안 됐는데. 혹시 바이오 디젤은 안 들어갔어요? 포도 껍질 바이오 오일, 디젤. 바이오 오일을 활용해서 바이오 디젤 거기서 필터링 몇분 짓는 거 바이오 오일과 디젤이 좀 다르고. 아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빨리 질문. 질문 있어요. 저거 발효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나 저는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최소 1, 2주는 걸린다는 배찌꺼기를 그럼 과연 저게 그 진짜 바이오 오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가 그렇지, 좀 그렇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너무 적은 시간 동안 건조시킨 게 아닌가 충분히 발효되게 그래서 과연 이 결과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저것도 어디서 근거를 갖고 와서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이해를 실험 설득을 할 수 설계서 있는데 전혀 이 어디서 갖고 와는 과정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발효를 한 이틀, 3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놓긴 했는데 중간에 그게 터져서 발효가 소전도 넘쳐가지고 그래서 24시간 시간이 안 됐대요. 바이오 필터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박상현, 안우선, 김기화입니다. 일단 본 연구의 목적은 2학년 생명과학 5원 교과 수업 시간에 식물의 광합성을 배우며 식물이 광합성을 하며 공기동화 또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어떠한 원리로 광합성을 하며 공기정화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심화 탐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식물의 음이온, 향, 산소, 수분 등 다양한 방출물질에 의해 공기정화를 한다는 것과 식물에 따라 공기정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식물이 공기정화에 뛰어난지 알아보니 공기정화 식물이라는 안수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정화 식물 자체를 활용한 공기청정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현재 사회에서 대기오염과 실내 공기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 커져 이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느껴져 앞서 알아본 안스리움의 자연적인 공기정화 능력으로 공기청정기를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식물의 공기정화 원리로 첫 번째, 잎과 뿌리 쪽 미생물의 흡수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인데요. 잎에 흡수된 오염물질은 광합성의 대사산물로 이용되고 화분 토양 내로 흡수된 것은 뿌리 부분의 미생물에 의해 제거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이온, 향, 산소, 수분 등 다양한 식물 방출물질에 의해 실내 환경이 쾌적하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희가 참고한 논문의 여기 실험으로 잎보다 뿌리에서 오염물질이 잘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식물의 공기정화 능력을 극대화한 공기청정기에 물을 넣고 안스리움을 넣는다. 물과 안스리움을 넣은 화분과 식물의 공기정화 능력을 극대화한 공기청정기를 각각의 리빙박스에 넣는다. 각각의 리빙박스 안에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다. 각각의 리빙박스를 밀봉하고 식물의 공기정화 능력을 극대화한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킨다. 24시간 후 각각의 리빙박스 안에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다가 되겠습니다. 물과 안스림을 넣은 것에 저는 35가 나왔고 후는 30으로 5 마이크로미터 세제곱이 감소한 걸 알 수 있고 나에서 저는 43, 후는 42로 1 마이크로미터 세제곱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공기정화 능력을 극대화한 공기청정기에 물을 넣고 안스림을 넣는다. 식물의 공기정화 능력을 극대화한 공기청정기에 흙에 안스리움을 심은 화분을 넣는다. 각각의 식물의 공기정화 능력을 극대화한 공기청정기를 각각의 리빙박스에 넣는다. 각각의 리빙박스 안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다. 각각의 리빙박스를 밀봉하고 식물의 공기정화 능력을 극대화한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킨다. 24시간 후 각각의 리빙박스 안에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다가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전이 43, 후가 42로 1 마이크로 세제곱미터가 감소한 걸 알 수 있고 나에서는 25랑 17로 8 마이크로 세제곱미터를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과 안스리움을 넣은 것은 5mg/세제곱미터 감소하고 물과 안스리움을 넣은 것은 1mg/세제곱미터를 감소한 것과 일반 화분보다 식물의 공기정화 능력을 극대화한 공기청정기의 성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화분, 즉 흙에 안스리움을 심은 화분을 넣은 것은 식물의 공기정화 능력을 극대화한 공기청정기보다 미세먼지 정화 능력이 좋고 안스리움의 오염 공기를 직접적으로 녹실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식물의 공기 정화 능력을 극대화한 공기청정기가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식물의 공기 정화 능력을 극대화한 공기청정기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를 정화할 수 있고 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AI를 접목시킨다면 실내의 습도를 조절할 수 있고 공기의 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환풍기의 켜고 꺼짐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생활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테리어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스리움의 정화 능력을 실험하는 거니까 뭐 필요한 건 이해가 되지만 근데 아무것도 넣지 않은 날것의 상태 화분은 혹시 비대조를 안 해봤나요? 자연 정화 돼버리는 부분이 없는 건 확실한 거예요. 안수리움 같은 걸 넣지 않았을 때 뿌리든 잎이든 넣지 않고 그냥 리빌바스에 똑같이
걸 채워놓고 같은 시간이 흘렀을 때 걔가 변함없이 남아있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소했으면 쟤 때문에 감소한 건지 확인이 가능해요. 밀봉유기 때문에 감소할 이유가 근데 없다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밀봉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자기들도 얘기했는데 대직원이 없어. 실험 관련 있는데 대직원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직원은 해결 안 하고 실험 설계하는 거. 근데 궁금한 건 안스리움을 사용한 이유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찾아보니까 1980년도에 나사가 공기정화 식물의 저 능력을 확인한 결과 안스리움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그 안스리움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공기 정화는 되게 다양한 요소인데 그중에 뭔가 월등한 게 있었어요. 미세먼지 정화 능력이 제일 좋았던 것 미세먼지는 뭘로? 미세먼지 측정기로 확인했어요. 그 오염물질은 뭘로 쓴 거예요? 그냥 리빙 박스 안에 미세먼지를 처음에 측정하고 그다음에 해보겠어요. 그냥 미세먼지가 뭐예요? 미세먼지가 그냥 미세먼지 하나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었을 것 같은데 뭐 포르말데이드도 섞여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일산화탄소도 있을 수 있고 뭐 상당히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확인을 했지? 다른 건 확인 못했고 그냥 박스 안에 미세먼지 측정기만 넣고 미세먼지 그냥 측정기만 넣고 나오는 그냥 수치만 그러니까 뭐가 미세먼지 대체할 수 있는 요인을 넣었는지 향을 키워놨는지 아니면 이제 다른 요인 밖에서 해봤는지 이렇게 대주군도 없고 실험군도 좀 다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프가 없고 표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 측정기가 24시간을 버텨가지고 근데 그래도 보면서 값을 그거 적었을 거예요. 근데 저기 한 번 넣으면 밀봉된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사진 찍었으니까 사진 찍은 거 값을 이렇게 확인해서 뭐 1시간 단위로 확인했다든지 30분 단위로 확인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있었는데 데이터가 정량적이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뭐 감소 결론을 내리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과학은 데이터죠.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안 수렴해가지고 나사에다 했을 근거는 되게 중요해요. 안 수렴을 바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물 공기 정화를 전에 미세먼지 했으니까 그래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하면서 한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대조군이 없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표로 나왔고, 그 표를 그래프화 해야만 이제 정확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표가 없어서 그냥 보고 측정해서 얼마나 측정했어 시간 24시간 측정했어요. 그러면 24시간 측정했으면 언제 확인해요 시간 처음이랑 마지막 그러니까요 중간이 없어 실험이라고 하는 게 24시간 하는 거는 되게 좋긴 하지만 만약 내가 3시간 보더라도 정량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표현을 해줘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에요. 데이터가 또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데이터가 3시간 단위로 뭐 30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으로밖에 될 수가 없고 이거 가지고 그걸 설득하거나 이게 좋습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선행 연구 논문에서도 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보니까 보고서도 없어요. 실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험에서 과정에서 결과 나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솔루션 보내는데 없잖아.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아쉽네요. 공기 정화가 되었다고 하니까 공기 정화 되었다고 그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그거 발표할 때는 여기 가르치면 되지. 네? 간단한 질문인데 한번 아까 측정기가 24시간을 못 버틴다고 했는데 24시간 후에 밀봉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다시 후를 찍었잖아요. 그럼 다시 켜졌다는 건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나요? 제 질문이? 24시간을 못 버티는데 24시간을 리부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꺼져야 되는데 막상 측정기는 다시 켜지고 그러면 열었다가 닫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영향은 없었을까? 과연 순수하게 저것만의 결과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논쟁 대학생이 없어요. 그게 좀 궁금해요. 시간만으로 체크에 따라 뭐 그때 순간 변화들을 좀 측정을 해서 살펴볼 수 있었겠지만 유동대로 켜져 있는 동안 그걸 궁금했어요. 추론한 건데 그 추론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발표를 맡게 된 강동환 신민기 강소영입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연구 목적 및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 중 백내장 등 심각한 눈 질환의 원인이 되는 노안의 비중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안구 근육의 일부로 발생하는 증상으로 디지털 매체의 심각한 노출이 일어나는 시점으로부터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안구 운동으로 시력, 눈 긴장, 근시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얼마 전 헬스업계 사이에서 화제가 된 EMS라는 트레이닝법을 활용한 시제품을 만듦으로써 안구 근육 보강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해보고자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구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눈에는 그 각막이 양극이고 망막이 음극인 양상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러한 전류의 흐름을 안구전도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그 우주 비행사의 재반 현상 연구를 위해 쓰였다가 현재는 그 팔다리가 마비된 사람들을 위한 안구 마우스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수축할 때 그 미세한 양의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것을 심전기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 심전도입니다. 심전도입니다. 요 심장의 크기라던가 심장의 크기, 심장의 위치라던가 그 심장에 있는 질환들을 진단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실험에서는요, 그 안구 저희가 조금 이따가 설명할 EMS 트레이닝 제품이 그 심장에 문제를 주는지 아닌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같이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EM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실험에서 이러한 클럭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였는데요. 전기 자극을 통해서 헬스 트레이닝 할 수 있다입니다. 정확한 뜻이 현재 그 의학계에서도 그 뇌졸중 치료 중인 환자, 다발성 경화증 환자 등이 E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구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이렇게 좌우 위 아래로 움직일 때 관여를 하는 근육인데요. 그 시력은 그 이 안구 근육의 움직임과 조금 이따 설명드릴 그 안구의 굴절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안구의 굴절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우리가 그 무언가를 보려면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되잖아요. 이 상이 빛이 굴절돼서 망막에 맺히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 과정의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안이 진행되는 성인 여성 한 명에게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EMS를 제공하기 전후 안구 전도를 다음과 같이 측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첫날의 첫 번째에는 그 안구 전도를 5분 동안 측정하고 심전도를 5분 동안 측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험 1차, 나하는 실험사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1일차는 실험 과정이 부정확하다 보니 실험 결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일차 측정 결과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전이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3일차에는 측정과 측정 전보다 유의미하게 전이차 변화가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에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나왔지만 다르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안구 결과 강화에 EMS 트레이닝 활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지을 수 있었지만 이는 저희가 저주파의 특징인 근육이 경직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결론이었습니다. 그와 달리 나 그래프에서는 전이차가 가보다 높고 지금도 또한 커졌습니다. 이는 저희가 안구 근육의 경직이 풀린 후에 측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3일차까지만 탐구를 하고 결과를 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적은 저희 주제에 대한 결과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용한 플러그의 증폭이 내보내는 주파수가 안구 근육에 큰 효과를 보이는지는 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구 근육을 더 경직되지 않고 안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주파수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함으로써 더 좋은 주파수를 찾아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활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VR을 통한 초점 맞추기 앱과 병행하게 된다면 또한의 자가진단과 더불어 실험 교정 기술도 접목시킬 수 있어 이를 활용한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운동을 같이 할 때 효과가 증가하는 EMS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구 운동 가이드와 함께 저주파 자극을 제공하게 된다면 보다 안구 근육 보강의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이로써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험이 한 명한테만 적용된 거라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분의 그날 컨디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왜 1인만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장치 특성 때문에 생겼던 건데요. 이게 실험 장치가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그 안구 전도와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사람을 측정하는데 크게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되잖아.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분하고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 노안을 가진 학생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노안이고 아닌 게 저 결과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육을 풀고 약간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근육을 푸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근육을 푸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근육이 조금 약간 좀 유연하지 않은 사람으로 실험했을 때 조금 더 결과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실험에 관해서 약간 좀 실험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나왔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 3명 내지 5명 중에 사람의 대상으로 실험했으면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해요. 저주파 저거 이용했잖아요. 혹시 저거를 이렇게 눈 주변이나 저게 원래 그냥 근육 푸는 용도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주의점 같은 게 없었는지 혹시 여기 사용해도 안전한 제품이라는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다른 위치에 사용을 해도 딱히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찾아봤는데 뭐야? 똑바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 자료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안구에 저주파 하면 노화가 감소해요. 왜냐하면 이게 근육을 풀어주니까 근육이 유연함에 따라서 결정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거에 게 관련된 시력이잖아요. 상업적인 거길 봐도 지금 안정성이
제일 문제여서 지금 더 많은 그거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냅다 인체한테 적용하니까.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면요. 그 아까 아까 쓸 생각을 일반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의원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적절한 주파수를 주파수가 있으면 다 같이 공략합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의료의 개인화 의료의 개인화를 통해서 그 적절한 안구 근육 주파수를 찾은 다음에 이러한 측정을 한다면 조금 더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직은 여기 쓸 수 있는 그 EMS 트레이닝 기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쓰지 말라는 말은 없긴 한데 눈에 쓸 생각을 안 하니까. 보통 몸의 어딘가에 부착을 하겠지 눈에다가까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풀어주는 옆에다가 그 눈 근처에 저주파가 눈에 직접적으로 붙이진 않았고요. 저희 그 EMS 트레이닝 사용한 무기가 여기 안구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 안구 자체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약간 이런 아래로 좀 찾아봤더니 제일 그 제품을 실제 개발을 하더라도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안전성 부분에서 이 눈은 아무래도 또 다른 근육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래도 안전성 부분을 좀 저는 저 전이차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전이차가 크다 작다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저 전이차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전이차가 크다는 거는 안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이차가 커졌다는 건 그 경직돼 있던 눈의 근육이 더 풀어졌다. 그래서 노안을 더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저 두 번째 2일차 실험이 전이차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면 그게 결론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가 아니라 잘못됐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고는 해석이 안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상태가 어느 거였고 그거 기준으로 어떻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늘어났고 사실 이게 궁금해요. 수치적으로 사실 우리가 킬로미터 단위를 살펴보는데 1cm 달라졌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이랑 좀 더 비교를 해줬으면 더 뭔가 저희가 해석할 때는 좀 도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이차가 의미하는 바를 애초에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했고 질문 시간도 다 됐고. 네.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단위가 정확히 지시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의 안구 전이차와 측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기는 수고했어요. 저희는 투입니다. 하면서 부끄러워할 거 그냥 왜? 분석을 기반으로 한 흐름 측정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공을 형태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최근 빌딩풍으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에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면서 빌딩풍으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빌딩풍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건축물의 형태에 알아보고자 위 실험을 실행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이론적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벤츄리 효과입니다. 벤츄리 효과는 넓은 통로에서의 압력과 좁은 통로에서의 압력 차로 인해 유체가 좁은 통로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빌딩풍의 종류인 방리류입니다. 방리류는 바람이 빌딩에 도달하면 벽면을 따라 강하게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골짜기 바람입니다. 골짜기 바람은 주변에 고층 건물이 있거나 건물이 2동 이상일 경우에 방리류와 하강풍이 겹쳐지면서 강하게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류입니다. 연류는 바람 중 일부분이 지면에 따라 상승하는 강한 바람이 만들어지는 흐름을 말합니다. 실험하기에 앞서 저희는 총 4가지 공을 모형을 제작하였습니다. 일반형을 대조군으로 놓고 나머지 3개 파사드와 테이프디형 건물 그리고 파사드 플러스
테이퍼링형 건물은 테이퍼링 원리를 착안하여 초고층 빌딩일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건물 상부의 단면을 줄어드는 구조로 만든 건물형을 테이퍼드형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테이퍼링 효과는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심해지는 만큼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건물의 단면을 줄인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실험군으로 파사드형 건물 중간에 풍열을 들어 건물의 흐름이 유체가 그대로 통과하도록 만든 건물형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작한 실험군의 파사드 플러스 테이퍼드형 건물은 풍열은 건물을 향하는 바람 일부를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건물이 줄어들어 바람이 그대로 올라가는 형태를 합친 건물입니다. 연구 과정 첫 번째 실험에서는 저희가 풍동 장치를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격자판을 이용하여 소용돌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엑스판을 이용하여 앞서 설명드린 4가지 건물 모형을 제작하여 실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스모그 머신을 풍동장치 뒤에 설치하여 바람의 흐름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리류와 역류에서는 육안으로 관찰이 잘 되었고 골짜기 바람에서는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웠던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동장치의 풍속을 측정하면서 실험을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풍동장치에서 뒤에서 5cm 앞의 거리의 건물을 일정하게 설치하였고 풍동장치의 속력은 전부 다 일정하게 5.6m/s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모형은 밑면은 12/12 정사각형 모형으로 일정하게 4가지 건물 모형을 다 동일하게 했고요. 높이도 30cm로 다 똑같은 건물 형태로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풍열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풍열의 유무에 따라서 효과를 나타내보았는데 풍열이 존재하는 이 두 건물이 풍열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두 건물과 상대적으로 추가를 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리류와 역류 그리고 골짜기 바람의 풍속을 측정해 보았는데 방리류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벽면을 타고 흘러야 하는 바람인데 풍열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 건물의 벽면을 타고 흐르는 바람의 영향이 작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열이 존재하는 두 건물이 풍열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보다 이제 방리류의 풍속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류와 같은 경우에 바람이 벽면을 타고 위로 흘러야 하는 바람인데 저희가 사용한 테이퍼링 효과는 위로 갈수록 단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테이퍼링 효과가 적용된 건물들은 테이퍼링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건물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역류의 흔적이 강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실제로 측정 값을 보았을 때 테이퍼링 효과가 적용된 두 건물이 나머지 건물 2개보다 이제 테이퍼링 효과로 풍속이 역류의 풍속이 강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관찰한 게 골짜기 바람인데 대조군 2개인 대조군이 일반형 건물 2개로 인출 효과로 인한 풍속 증가량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원래 풍속은 5.6%였는데 이제 그 두 건물 사이를 통과하고 난 후에 건물이 6.1m/s 됐기 때문에 인출 효과로 인해 증가한 풍속 증가량이 0.5m/s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출 효과는 이제 두 건물 사이를 통과하는 바람인데 풍열이 존재하게 된다면 이제 그 사이를 통과하는 골짜기 바람의 이제 흐름이 영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풍열이 존재하는 두 건물을 비교해봤습니다. 실제로 풍열이 존재할 때 풍열로 인해 골짜기 바람이 감소했는데 그때 풍속 감소량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테이퍼링과 파사드 형태를 모두 적용한 건물은 모든 측정 결과에서 빌딩풍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건물이 최적의 건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빌딩풍의 풍력 에너지를 오히려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시도를 해보는 활용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건물이 그냥 박스는 보이는데 직사 하나 궁금한 게 방리류 측정하고 역류 측정했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방리류를 어떻게 측정했어요? 방리류가 옆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건물에서 다 5cm 띵에서 측정하고 역류는 위에서 강해지는 바람에서 건물 최상단에서 5cm 띵에서 열선 분석으로 측정했어요. 왜 5cm 뛰었어요? 거기랑 조금 측정해야 돼가지고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거 생각이에요.
왜냐면 박미루라고 하는 게 오소리에서 가서 그 다음에 또 이 건물 옆에 있어가지고 중심에서 가는 중심 흐름인데 그 5cm 씌었다는 거는 조금 추측성으로 적지 않았나. 선행연구에서 있었으면 거기 먼저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선행연구가 안 있었는지 선생님은 저희가 가장 건물을 근접했을 때도 일상 속도로 측정을 해봤는데 실제 바람이 아니다 보니까 건물에 가려진 일상 소비나 소비 측정이 안 돼가지고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잡는 3cm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박리유다, 영유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관련된 논문들이 있어서 잘 찾아봤으면 박리유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선행연구가 꽤 많았을 건데 그거를 따라가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파사드랑 테이퍼드 건물을 활용한 거는 물론 있는데 근데 이게 파사드랑 테이퍼드는 이게 고층 건물로 갈수록 풍류가 세지잖아요. 높이를 같이 한 거가 뭐 이유가 있어요. 모형 자체에서 똑같은 공동장 지면에서 실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높이를 확대해야 모형 조건에서 실험이 가능해서 그래서 하게 되는 종류를 달리하는 것 계산에 그 건물의 모형에 따라서 특징적인 기능이 있어요. 근데 테이퍼드나 파사드는 고층으로 갈수록 좀 더 좁아지거나 모형이 틀어지는 구조인데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풍류가 달라진 거 그리고 이제 저층 공기와 상층 공기가 달라서 하는 거라서 그거를 고려하지 않은 거는 이게 풍속을 측정해서 하는 거는 그 잠깐 측정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죠. 네, 그러면 시시각각으로 측정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일렉선을 측정해서 한 거예요? 그거 MBA 저거 뭐야? MBA 센서인가? 수치를 열성 풍속기. 풍속기. MBA 센서 했으면 데이터가 쭉 나와가지고 평균값을 잡을 수 있었어요. 단순히 하게 되면 풍향, 풍속은 지속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측정하지 않으면 이게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단순히 이렇게 딱딱딱 한 거는 데이터의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풍경관측은 새로 만들었어요. 풍경관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풍경관측 사진이 보고서에 있던데 풍경관측 제작 과정을 좀 적어주고 있지 않았어요. 이 풍경관측에 따라서 이게 또 박미류랑 이 풍열이 달라져요. 질문할 시간이 남았나요? 남아있으면 하나만 질문. 네. 저는 사실 저는 그냥 도형의 구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사실 뭐 다른 거는 사실 근데 이제 테이퍼드는 어쨌든 상층부로 갈수록 크기가 좁아진다라는 거. 근데 풍열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구멍. 근데 위로 갈수록 구멍이 또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 풍열 자체의 크기에 따른 뭔가 차이에 대한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위로 갈수록 저 구멍을 왜 저렇게 뚫었을까를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결국 왜 구멍을 저런 형태로 냈고 저렇게 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혼합형 일단 혼합형 저희가 건물에서 조사하는 중에 테이퍼드랑 다른 고층 건물의 예시가 저희가 생각하신 거랑 못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건물의 원리랑 건물을 찾으면서 계속 일반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를 만들고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일자로 이렇게 뚫은 것으로 구분해서 그러면 구멍을 뚫을 때 그 구멍의 크기는 뭘 가지고 판단해요? 그냥 큰 거면 무조건 좋은 건가? 건물 모양이 두께가 좀 있어서 좀 제작 어려워가지고 그럼 저 구멍 크기 사이즈가 얼마예요? 사이즈가 좀 파리가 나요.
일반형 건물의 저 구멍의 크기는 뭐 부피를 가지고 구멍의 크기를 한 건지 아니면 뭘 통해서 저 구멍의 위치와 저 구멍의 크기가 왜 저기에 저렇게 설정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논리가 좀 들어가요. 건물의 무조건 수학적인 구조가 기하학적으로 좀 들어가서 부피라든지 면적, 겉면적 그거에 따라서 풍렬과 풍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은 거는 큰 미스라는 거. 왜냐 풍속이 그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치학학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도 질문 시간을 끝냈어요. 특성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OLED를 탐구하고 직접 제작하는 실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빛을 사용한 무선통신 기술인 나이파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 둘을 엮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계획하였습니다. 빛을 사용한 무선통신 기술인 나이파이는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와이파이에 비해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고 또한 더 빠른 통신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파수 간섭이 없어 병원이나 군사시설 등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빛과 같은 외부 간섭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OLED의 다중 주파수 생성 능력을 사용하여 활용하여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실험을 계획하고 이를 검증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이파이의 실험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실험 과정은 크게 유기발광 제작과 나이파이의 실험 가능성 확인 단계입니다. 다시 유기발광 다이오드 제작은 다시 발광층인 EML 제작, EML 용액 제작, EML 도포, 그다음 캐스터 제작을 합니다. 우선 EML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희는 사브라 분산 클론과 트리스 투투 바이피에딜 다이클로린 테네프 헥사하이드레이트 물질을 혼합하여 결정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 결정을 PBA 용액과 다양한 용액을 혼합하였는데요. 이중 저희는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농도의 용액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이 용액을 에노드인 기판 위에 도포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믹서를 이용한 회전 도포, 드라이기를 이용한 도포 미디어 처리, 마지막으로 용액을 흘린 뒤 이제 이렇게 기울여서 도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중 드라이기를 이용하는 도포 외에는 전부 다시 건조기에서 50분간 열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캐스터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는 갈륨과 인디움을 다양한 질량비로 혼합하여 합금을 우선 만들고 그 합금을 모두 다시 기판 위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캐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조도 및 가시광 방식의 실험 가능성 확인하는 건데요. 우선 저희가 만든 기판의 조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일정한 전압을 암실에서 저희가 만든 기판에 일정한 전압을 흘린 뒤 그 암실의 조도와 그걸 켰을 때 조도 변화량을 측정하여 각각의 조도 변화량을 측정하였습니다. 이후 그 조도 변화량이 가장 컸던 기판을 활용해 나이파이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식의 갈륨 인증비를 100대여 갈륨 75, 인증 25, 갈륨 50, 인증 50, 갈륨 25, 인증 75, 인증 100으로 나눠 도포하였고 각각 밝기 변화는 갈륨 100이 2, 갈륨 75, 인증 25군요 갈륨 50, 인증 50은 125, 갈륨 20은 인증 75는 7, 인증 100은 3으로
모델 액션 사진이 따로 있는데 그게 보고서에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색깔이 잘 근데 그 빛의 세기를 뭘로 측정한 거예요? 측정 기계가 황학화전용 센서로 황학화전용 조도 센서로 그 전압 차이를 확인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아두이노 기판으로 엔트리에 연결해서 거기서 나오는 출력 값으로 변화량을 측정해가지고 체크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좀 그리고 저 가시광 무선 통신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다가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근거리에서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약간 블루투스 개념처럼 아직은 사용되고 있던데 근데 보고서 내용은 보면 되게 뭐 고속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뭐 컴퓨터 여러 대를 뭐 연결할 수 있다는 개념들이 나와서 이거는 어디서 나온 개념인지 좀 궁금해요. 현재 완벽하게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연구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가능성만 네,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고 제한된 환경에서는 그건 재현에다 넣어서 아까 전에 그 측정 빛의 세기 측정 과정이 정확한 보고서가 없어가지고 이해가 잘 돼요. 왜냐면 저게 빛의 세기 변화량 0인데 이게 단위가 없어서 어디서 나왔어? 단위가 뭐야? 어디서 단위가 안 적혀 그냥 정확한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그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값만 간단하게 뭐가 제일 밝은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때 출력 값으로 적어내는데 빛의 세기 변화량 아니까 루스인가? 아니면 출력 값인가 이게 단순 출력값. 네, 단순 근데 여기 엔트리 얘기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됐지. 왜냐면 과정은 되게 갖고 와가지고 ITO 글래스 사용해서 했는데 사실 되게 조금 정밀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저기다가 전류가 흘렀다는 것 전류가 흐르게 했다는 것도 되게 사실 너무 재밌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응급 양식해가지고 전원 공장치 했잖아요. 그 전원 불호해가 전원 공급했으면 이거 값도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진짜 전류가 흘렀는지를 모르겠어요. 조도 센서 했는데 조도 측정했대요. 그럼 조도 값이 없어요. 했는지 모르겠어요. 뉴스 값이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가시광 통신 실험 실패한 게 약간 빛의 세기가 그 생각만큼 강하게 나와주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빛의 세기가 있으면 통신이 가능한지 그 내용이 여기는 없어서 그거에 빛의 세기를 약간 조정해서 통신하는 식을 사용하는데 그 정도는 돼야 그거를 객관적으로 근거를 내서 데이터를 수치를 말해줘요. 구체적인 수치를 표현해주면 정확하게 이게 지금 신루스입니다. 신루스가 여기에 발표를 하니까 여기서 지금 반사해서 108루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줘야지. 이게 빛이 발사해서 이 정도 보였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이지 않아요. 노력한 만큼의 값의 데이터 결과가 조금 많이 나와요. 엔트리도 했는데 엔트리도 안 나오는데. 아니 근데 고등학교 이 탐구에서는 엔트리를 사용했다는 게 나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서 엔트리 사용했다는 건 보고서나 이런 데 안 넣는 게 난 좋다. 근데 이게 엔트리 값이어서 응? 이게 엔트리 값이에요. 이거 아두이노에서 측정 값이에요. 아두이노에서 측정해서 그거를 인풋을 받을 수 있는 엔트리는 코딩 도구인데 이건 중학생 코딩 도구고 얘네는 이제 시언어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시언어로 한 거야. 저희 수업을 받는 거는 엔트리였습니다. 그 출력값이 엔트리 값이에요. 시언어. 이건 아두이노에서 측정하니까 측정해서 아마 그 센서가 신호를 주는 거는 아마 다 아두이노 기판에서 처리해가지고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시원으로 근데 입력을 그 받은 작동시키는 걸 뭘로 시켰느냐? 똑같을 고등학생이면 이왕이면 아들 기판에 엔트리를 연결해서 따로따로 받겠습니다. 미안해요. 네. 시간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셨네. 볼가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VS 코드를 활용한 오답노트 만들기를 주제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모의고사나 지필고사를 본 후 오답노트를 정리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이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학교에서 오답노트를 하는 것은 좀 번거롭고 깔끔하지 못하고 다시 보기에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오답 노트를 만들고자 이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코드 편집기인데요. 다양한 언어와 확장을 지원하며 여러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드 작성과 웹페이지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답 노트 프로그램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걸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VS 코드에서 사용한 언어는 총 3가지인데요.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HTML은 문서의 글자 크기, 글자 색, 그리고 글자 모양, 그래픽, 문서 이동 등을 정의하는 명령어이고 CSS는 디바이스의 해상도에 맞춰서 표시되는 여러 디자인적인 요소와 텍스트, 표 등의 크기, 모양, 색깔, 위치 등과 같은 스타일을 제어하는 기술.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의 동적 기능을 추가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HTML이 웹페이지의 구조를 만들고 CSS가 디자인을 꾸민다면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의 기능과 상호작용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HTML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과목별로 나눌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고 또 사용자가 캔버스의 색상 지우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돌리기 버튼을 만들어 사용자가 자극을 취소하거나 복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CSS를 사용하여 캔버스에 테두리를 추가하여 시각적으로 구분하고 헤더 너비와 높이를 설정하였고 로컬 스토리지에서 불러온 이미지를 캔버스 크기에 맞게 조절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드로잉 중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is 드로잉, 펜의 색상을 알려주는 컬러, 펜이나 지우개의 굵기를 알려주는 라인 위드, 되돌리기 및 다시 되돌리기 기능을 사용하게 해주는 먼저 스택과 레더 스택 코드를 사용하여 오답노트 툴이 작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세이브 노트 함수로 현재 캔버스 상태를 이미지 데이트 URL 형식으로 만들어 과목별로 식별 가능하게 하였고 로컬 스토리지로 사용자 장치의 데이터를 영구 저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희의 CCPC 활동을 짧게 정리해보면 저희는 VS 코드와 웹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오답노트에 필요한 드로잉 기능, 저장 기능 뿐만 아니라 편의성을 위해서 실수했을 때 되돌려주는 기능과 되돌리는 걸 다시 복구해주는 기능, 그리고 사진을 들어올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하여 오답노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상상과 활동 가능한 GitHub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유아들 형식으로 페이지를 복구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는 웹사이트로 쓰는 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코드를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앱으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노트에서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면 HTML,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활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답노트 도구를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시험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런 이유 비슷한 걸 계속 뿌리면 통계가 나죠? 그런 같은 것도 저희가 되게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추가하려면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인을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데이터가 많아야 돼서 그리고 그게 또 하나의 연구로서 이거만 하기도 사실 좀 벅찼을 거예요. 코드 구현을 했던데 이거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거야, 뭐 어떻게? 저희가
이해됐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구현을 했으니까 저 정도 나와서 드로잉 기능까지 구현을 시킨 것 같은데 드로잉 기능 구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펜노트를 할 때 펜 색깔로 하거나 펜 굵기 이런 것도 없으면 하니까 색깔도 여러 가지로 하거나 이제 펜 기능 같은 펜 굵기 그런 거 조절할 수 있게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노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와 이렇게 차별하는 법. 원래 처음 계획이 딥러닝을 추가해서 이제 많이 틀리면 그 통계를 내고 비슷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좀 그런 딥러닝 스킬 자료도 부족하고 만들어 보니까 시간도 모자라서 일단 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군요. 1년으로 모자랐어요. 왜냐면 1년으로 부족하긴 하니까 근데 처음 알고리즘 처음 썼다고 하니까 코딩을 처음 하는데 딥러닝 하기에는 너무 왜냐면 저는 사실 제 첫 번째 VS 코드란 말이 나온 것부터가 와우 라는 연습인데 VS 코드를 사용하는 그 소감이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아예 모르니까 셋다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 뭐 투 같은 걸로 공부하거나 또 코딩 잘하는 친구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배우니까 지금은 이 정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추가한다면 어떤 코드를 넣을까요? 수학만 했는데 다른 수학은 일단 이런 예시로 과목별 하죠. 아니 수학 말고 다른 영어는 수학이랑 고민해가지고 수학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었어요. 예시로 기하로 하게 되면 좌표가 그래프가 나와서 모는 종이 깔면 좋잖아요. 모는 종이 깔면 코드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슬슬 아니 왜냐면 위에다 윈도우랑 MS OS, 리눅스 가져가놔서 저 다 할 줄 아시는 거예요?